누리호 2차 발사 성공과 함께 대한민국 우주시대가 활짝 열렸습니다. 국방 우주력 발전을 위해 매진해온 우리 군 가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전 세계 우주 경쟁이 불이 붙었다. 우리 군의 우주 산업 지원도 계속됩니다. 국방 우주 시대를 열어가고 있는 우리 군을 들여다보겠습니다. 국방에 대한 모든 것 국방 포커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성공이 발표되던 순간 참으로 감격적이었습니다. 감동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요. 국방 우주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 오늘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직접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공군본부 우주센터장 최성환 대령입니다. 작년 12월 30일부로 우주센터장으로 보임했고요. 그전에는 우주센터 내 우주전력발전과장, 우주정보상황실장을 겸직하면서 공군의 초소형 위성체계 등 우주전력을 소요를 제안했고요. 그다음에 중국의天궁 1호라든지 창정이 2비호, 5비호와 같은 그 우주물체 낙하에 대해서 대비하였습니다. 저는 우주가 너무 좋아서 7년째 우주센터에서 근무 중에 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국방과학연구소 국방위성체계단에 근무하고 있는 김경근입니다. 저는 그 국방위성개발 등 국방우주 기술 개발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현재는 군 정찰위성 개발 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상당히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그 누리호 발사를 성공시킨 연구진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방대학교 정한범입니다. 저도 요즘 우주국방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번 누리호 발사 성공 무척 감격적이지 않았습니까? 너무 감동이에요. 네, 맞습니다. 온 국민이 함께 감동했던 순간 여전히 기억이 생생한데요. 특히 정 교수님, 이쪽 분야 전문 연구자로서 또 소감이 남다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저도 이번에 굉장히 감격스러웠고요. 지난번에 이제 실패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조금 부족했던 점이 이번에 보완이 돼서 너무 극적으로 우리가 다른 나라들 6, 7번 만에 성공한 거 우리 2번 만에 성공했지 않습니까? 굉장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국방 우주를 공부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뿌듯하게 이렇게 지켜봤습니다. 또 이제 국방우주센터장님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데 정말 소회가 다를 것 같은데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그 우주 발사체를 발사하는 당일날 저희 우리 우주센터원들하고 함께 발사를 봤는데요. 작년 10월에는 이게 발사를 하면서 이제 부분적으로 성공해서 좀 아쉬웠고 이번에는 잘 성공하리라고 조마조마하게 봤습니다. 특히 그 우주 발사체의 그 금정위성이 그 궤도에 안착했다는 소식을 듣고 저희가 한우를 했습니다. 예, 우리 땅에서 우리 기술로 우주 발사체를 쏘아 올리는데 성공을 했다. 팀장님 정말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 전 세계 우주 강국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우주를 할 때 하는 건 뭐냐면 우주를 가는 겁니다. 그 우주를 가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위성을 발사하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우리는 이제 우주로 가는 능력이 좀 제한이 돼 있었어요. 그동안 미사일 지침도 있었고 여러 가지 기술적 문제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외교적으로도 우리가 또 그렇게 하기에 지금은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위상이 많이 올라왔지만 예전에 그러지 않았고 이제 그런 상태에서 힘들게 진짜 기술 개발을 해서 진짜 우리 땅에서 우리가 만든 위성을 우리 손으로 발사한다. 그 참 꿈 같은 일인데 이번에 성공을 해서 상당히 좀 기쁘고 그리고 사실 항우연 연구진들한테도 좀 축하의 말씀 드리고 싶고 그날 그리고 제가 끝나고 나서 이제 그 잘 아는 분한테 인사해서 이제 문자를 하나 보내드렸는데 사진이 하나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머리가 허연 분들이 거기서 그냥 애들처럼 막 끌어안고 이렇게 왔는데 그거 보니까 기분이 상당히 뭉클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예. 우리 아들이 지금 누리호를 만들고 있어요, 진짜로. 관심이 많습니다, 아이들이. 네, 네. 장난감으로. 우리 군의 임무 수행에 있어서 이 누리호 발사 성공은 남다른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센터장님. 지금까지 위성을 만들면 해외 발사체를 이용해서 우주궤도에 올렸고요.
이렇게 이제 해외 발사체를 이용해서 하다 보면 발사 시에 위성에 정보를 제공해줘야 됩니다. 질량이라든지 크기, 무게 뭐 이런 것들 제공해서 우리의 위성에 대한 정보를 노출하게 되는데요. 이번에 우리가 독자적으로 그 발사 능력을 갖는다는 것은 그런 정보를 제공 안 해도 되고 우리가 독자적으로 우주 궤도에 우리 위성을 원하는 시기에 올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렇게 우주에 발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전시나 위기 시에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처럼 필요할 때 위성을 올릴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곧 전쟁의 승패를 가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보다 먼저 이렇게 발사 성공한 우주 강국들, 또 우주 선진국 어떤 나라들이 있을까요? 네, 요거는 교수님이 좀 해주세요. 예, 우리가 이제 보통 7대 우주 강국이라는 표현을 좀 많이 쓰고 있는데요. 뭐 어떤 기준으로는 또 10대 강국이다 이런 표현도 쓰는데 7대 강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자력으로 1톤 이상의 인공위성을 우주로 쏘아올린 나라를 의미하는 거고요. 네. 그래서 가장 먼저 올렸던 나라는 이제 뭐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러시아가 구소련 시절에 제일 먼저 인공위성을 쏘아올렸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미국이 쏘아올렸고, 그 다음 이제 프랑스, 중국, 일본, 인도 이 정도가 이제 자력으로 1톤 이상의 인공위성을 쏘아올린 나라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정말 쟁쟁한 세계적인 강국들 외에는 이렇게 올린 나라들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계 7대 강국의 반열에 올랐다라고 하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미국에 나사가 있다면 이 대한민국에는 국방과학연구소가 있습니다. 그동안 우주 분야에 정말 많은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팀장님? ADD는 국방과학연구소는 사실은 그동안은 우주를 표면적으로 하기는 조금 힘들었습니다. 아시겠지만은 미사일 지침이라는 게 이제 딱 잡고 있는 상태에서 아무래도 그 미사일에 쓰이는 고체 연료나 이런 것들이 제한을 받기 때문에 우주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잠재력은 충분했지만은 그동안 못 하고 있었던 거는 맞고요. 근데 하지만은 그 여러 가지 이제 무기 체계를 개발하면서 거기 밑에 깔려 있는 기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지난 아마 3월달에 시험했던 그 고체 발사체 시험 발사에서도 보셨겠지만 그 지침 풀리고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이제 할 수 있을 정도로 잠재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지금 또 군에서 워낙 또 관심도 많고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해서 아마 제가 볼 때는 국방 분야에서 그 우주 분야에서 아마 상당히 새로운 일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동안 황 의원이 이게 그동안 사실은 좀 우리나라 우주를 이끌어 왔다고 하면 이제는 이제 국방부 쪽에 있는 ADD도 같이 해가지고 이제 민군이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또 궁금해지는 게 있어요. 우주 강국의 핵심 요소하면 이런 거는 꼭 갖춰야 된다. 요건 핵심이다. 뭐 이런 점하고 또 우리는 어디까지 와 있는지 뭐 현주소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정 교수님 어떻습니까? 예, 우리가 우주 강국이 되기 위해서 이제 갖춰야 될 여러 가지 이 요소들이 있는데 이번에 이제 보신 것처럼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발사체. 예, 우리가 직접 쏘아 올릴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되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인공위성을 만들어 놨는데도 우리가 쏘고 싶을 때 쏘지 못하면 예를 들어서 그동안 이제 러시아의 그 발사체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미국의 상업용 발사체를 이용하거나 이제 이런 일들이 많았는데 이용 가능한 게 이제 제한적이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발사체에서도 사실 보면 디테일한 부분들이 많아요. 이번에 네. 이제 우리가 했던 것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75톤짜리 이 엔진 4개를 동시에 움직이는 건데 이게 만약에 밸런스가 안 맞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게 제대로 올라가지 않고 옆으로 꼬꾸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들을 클러스터로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직 이제 우리가 상용화는 안 했습니다. 이제 고체 연료를 활용한 발사체도 앞으로 이제 중요할 것 같고요. 그밖에 이제 우주력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인공위성을 국자적으로 만드는 능력. 이미 우리가 부분적으로 이것들을 하고 있고요. 또 민간에서도 이건 많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주에서 지구를 감시할 수 있는 능력, 또 거꾸로 지구에서 우주를 감시할 수 있는 능력, 이런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이 모든 것들을 다 중앙에서 지휘할 수 있는 지휘소, 이런 지상의 시설들, 이런 것들까지가
다 필요한데 아직 우리가 물론 어느 정도는 구비가 됐습니다만 아직도 우리가 부분적으로는 더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하늘로 올라가는 누리호를 보면서 많은 아이들이 이제 우주여행 가고 싶다라는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 누리호 2차 발사 성공까지 그 과정 알아봐야겠죠. 알아두면 똑똑해지는 신기한 국방 지식, 그것이 알고 싶은 지식 포커스. 안녕하십니까. 다이어트 지식 포커스. 오늘의 포커스는 지난 6월 21일 전남 고흥 나로 우주센터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한 우주 발사체 누리호가 드디어 우주로 향합니다. 기상 악화와 기술적 문제 등의 실패를 딛고 우주로 가는 문을 활짝 연 누리호. 이로써 대한민국은 세계 7번째 우주 강국 대열에 합류했는데요. 우주를 향한 위대한 도전, 설계부터 성공까지 누리호의 12년 3개월간의 여정 함께 보시죠. 출발! 지구에서 우주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로켓. 전 세계 강대국들은 군사적, 경제적 목적으로 우주에 진출하기 위해 20세기 중반부터 로켓 기술 확보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2010년 3월 우리나라는 로켓 기술의 열세를 극복하고자 우주 발사체 개발 사업에 착수하는데요. 문제는 로켓이 어떤 구조로 설계됐는지, 어떤 방법으로 만들어서 조립하는지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맨 땅에 헤딩하듯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 했는데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는 로켓의 대표적인 기술적 난제로 크게 3가지를 꼽았습니다. 첫째, 연소 불안정 문제입니다. 연소 불안정이란 연소실의 온도와 압력이 높아져 연료가 매끄럽게 연소되지 않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수차례 구조 설계 변경과 시험 끝에 연소 불안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꼽은 난제는 클러스터링 기술. 클러스터링은 여러 엔진을 하나로 묶어 추진력의 균형을 맞추는 기술로 균형을 못 맞출 경우 발사 실패로 직결되는데요. 4기 엔진이 하나처럼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종합 연소 시험은 누리호 개발 사상 최고 난도 관문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진제 탱크 제작에도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연료와 산화제를 저장하는 원기둥 탱크의 무게를 최소화하기 위해 두께를 3mm로 제한. 3단의 경우 두께를 1.5mm까지 줄이느라 설계와 제작을 무수히 반복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기술적 난제를 모두 극복하고 엔진, 탱크, 발사대까지 모두 우리 독자 기술로 완성한 누리호. 2021년 10월 21일 드디어 첫 비행에 나섰는데요. 안타깝게도 비행 중 3단 산화제 탱크 속 헬륨 탱크 고정 지지부가 풀리면서 1차 시험 발사는 미완의 성공으로 마무리됩니다. 이후 8개월 후인 2022년 6월 21일 누리호는 기상 악화와 기술적 문제를 딛고 드디어 2번째 도전에 나섭니다. 작년과 달리 이번에는 실제 위성을 탑재했는데요. 발사 직전 본격적인 카운트다운에 돌입합니다. 붉은 화염을 내뿜으며 장엄하게 푸른 하늘로 향하는 누리호. 그 결과 목표 궤도인 700km를 통과해 성능 검증 위성 사출까지 모두 성공. 우주 발사 전망대에 모여있던 시민들은 크게 환호했습니다.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생중계로 누리호 발사를 지켜보던 윤석열 대통령 역시 누리호 발사 성공 소식에 밝은 표정으로 박수치며 기뻐했습니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 땅에서 우주로 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 국민 그리고 우리 청년들의 꿈과 희망이 이제 우주로 뻗어나갈 것입니다. 세상에 없던 길을 연 역사적인 순간. 그야말로 연구진들의 피와 땀이 이룬 고귀한 성과인데요. 우주 강국으로 도약한 대한민국의 찬란한 미래를 응원하며 오랜 시간 누리호 발사 프로젝트를 위해 밤낮으로 헌신한 모든 분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네, 누리호가 우주로 멋지게 날아가는 순간 다시 봐도 뿌듯합니다. 그동안 우리군은 이렇게 발사체 개발에 적극 지원해 왔습니다.
우리의 우주 발사 관련된 기술을 전 세계에 다시 한번 보여준 건데요. 벌써 우주 독립이다 뭐 이런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 이후에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미 먼저 언급을 해주셨는데 고체 연료 이 개발까지 놀라운 성과가 쭉쭉 이어져야 될 텐데요. 그 지난 3월달에 이제 저희가 그 작년 정확하게는 20년 7월 28일에 고체 발사체 그 고체 연료를 발사체에 사용하는 그 지침이 해제가 됐고 그다음에 작년 5월에 완전히 미사일 지침이 해제가 됐습니다. 해제되고 나서 이제 빨리 이제 개발을 하게 된 거죠. 개발을 해서 지난 3월달에 이제 그 전체 시스템은 아니지만은 부분 시스템으로 시험 발사를 성공을 했고 상당히 이제 빨리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그때 제가 이제 유튜브 댓글들을 좀 봤는데 네. 댓글의 대부분이 야 국방부는 무슨 창고에 있는 걸 이게 뭐 하나 바뀔 때마다 꺼내서 보여주는 거냐라는 이야기들이 있었는데요. 네. 근데 그게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이제 국방 쪽은 언제 어떤 위협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우리 저 육해공군 군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저희 같은 ADD 같은 경우도 기술적으로 모든 게 준비가 돼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항상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이런 상황하고 맞물려 가지고 이제 아주 짧은 시간에 그게 보여지게 된 거고요. 그 말은 뭐냐면은 이번에 이제 누리호 발사에서 보셨지만 사실 2번 만에 이게 자력 발사를 성공하는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없습니다. 네. 보통은 몇 번의 실패를 하고 폭발을 하고 이제 그렇긴 한데 저희는 보셨듯이 사실 2번 만에 완벽한 성공을 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이제 우리 기술이 이쪽이든 저쪽이든 간에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 그 기술을 잘 활용하면은 사실은 그동안 우리가 우주에 대해서 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셨겠지만 제가 볼 땐 몇 년 후에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도 아마 할 수 있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국가 위성 발사나 운영 시에도 우리 군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왔다고 들었는데요. 이번 누리호 발사 성공을 위해서도 우리 군이 역시 최선을 다했다고 들었습니다. 센터장님, 구체적으로 우리 군이 어떤 일을 했었나요? 그럼 먼저 위성을 발사하게 되면 미국의 우주 감시 네트워크를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한 6천여 개의 위성이 있고요. 그중에 미국 위성이 한 3천여 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우주 감시라고 하는 역할이 매우 큽니다. 네. 그래서 미국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우주 감시 레이더를 배치를 하고요. 지구 밖에 있는 위성뿐만 아니라 우주 물체를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 미국과 한국이 국방부가 우주 정보에 대한 상호 협력 교류를 했는데요. 이 당시에 한국 국방부가 공군에 우주 감시 임무를 부여했고요. 그래서 우주 감시 임무를 부여받은 지금의 우주센터에 우주정보 상황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정보 상황실은 이번에 누리호 발사할 때 그 초기에 발사가 성공했는지 그리고 금정위성이 궤도를 잘 타고 있는지를 미 측에다가 사전에 요청을 했고요. 그래서 발사하는 당일날 발사 성공을 저희가 미 측에서 통보를 받고 그리고 이 정보를 한국에 제공했습니다. 나름 공군이 노력을 했습니다. 한미 우주 협력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죠. 네. 네. 이 우리 군의 전자광학 위성 감시 체계 이게 정말 대단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누리호가 안전하게 제 궤도를 잘 돌고 있는지를 우리 군이 지켜보고 있다 뭐 이런 말씀이신 거죠, 센터장님? 그 전자광학 위성 감시 체계는 천문대에 있는 망경, 광학 망원경 생각하시면 됩니다. 천문대에 있는 광학 망원경은 별을 보지만 우리의 공군 우주 전자광학 위성 감시 체계는 위성을 찾습니다. 그래서 위성을 찾아서 그 궤도 정보를 생성하죠. 그래서 한반도 상공을 지나는 소위 말해서 우주 위협이 될 수 있는 그 적성 위성에 대해서 목록화를 해서 상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주가 왜 중요하냐? 미래전은 바로 우주 전력을 활용한 이런 첨단전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벌써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이거는 입증이 됐습니다. 자, 교수님 조금 더 강조해 주시겠습니까? 우크라이나전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던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개전 초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 뭐 3일 내에 또는 일주일 내에 우크라이나를 완전히 점령할 것이다 이런 예측이 아주 지배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전이 의외로 이제 쉽게 끝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의외로 이것이 길게 장기전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예측과는 달리 지금 러시아가 고전을 하고 있어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력을 비교를 해보면 사실 비교가 되질 않아요. 네. 러시아는 아시다시피 미국과 함께 세계 1, 2위를 다투는 초강대국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에 뭐가 있었냐면 사실 러시아도 이번 전쟁을 시작하면서 맨 처음에 했던 게 우크라이나의 사이버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어떤 그 기관망들을 다 교란을 시켜놨었는데 이것을 극복한 것이 결국은 이런 그 위성 정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러시아군의 이제 진격 양상이나 이런 것들을 미국의 위성들이 다 찍어가지고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이걸 제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전쟁 자체에 미군이 직접 투입돼서 러시아군과 교전을 하진 않았는데 사실상 우크라이나 군을 움직이고 있는 것은 미국의 정보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미국의 인공위성이 얼마나 전쟁에 있어서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줬고요. 실례로 여러분들도 아마 그 뉴스 영상이나 이런 것을 보셨을 텐데 러시아의 장갑차 부대가 쭉 진격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쪽에서는 전혀 그런 중화기가 아닌 개인 화기로 길목을 기다리고 있다가 러시아의 장갑차들을 잡는 이런 모습을 봤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우크라이나의 인터넷망이 다 완벽하게 망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민간 기업인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운영하고 있는 스타링크가 인공위성으로 위성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인데 우크라이나에도 무료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크라이나의 많은 국민들이 전쟁 현장에 숨어 있다가 현장에서 휴대폰으로 이것을 촬영해서 올리고요. 그래서 이것이 사실상 정부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우크라이나 정부에게 엄청난 정보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주에서 러시아군의 움직임을 다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네. 정확한 표적까지 가능해진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높은 힘. 우리가 전통적으로 공군을 가리키는 그런 단어, 그런 문장이죠. 네. 근데 이제는 또 하나 더 붙습니다. 뭐예요? 정예 우주 공군. 네. 우주가 들어간 겁니다. 명칭에서도 벌써 느껴지는데요. 우리 군이 안보 영역의 하나인 우주를 소화하기 위해서 우주 전력, 우주력 강화에 많이 힘써왔지 않습니까, 센터장님? 예, 그렇습니다. 예, 공군은 우주작전 및 우주안보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30년 전부터 준비를 했고요. 특히 정책, 전력, 조직, 인력, 협력, 전투발전 요소에 대해서 전분에 거쳐서 우주 역량을 키워왔습니다. 특히 2019년에는 공군의 우주력 발전 계획인 스페이스 오디세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만들어서 저희가 우주력을 지금 구축 중에 있고요. 그 첫 단계는 아까 말씀드린 한반도 상공을 지나가는 적성 위성에 대한 목록하는 전자광학 위성 감체계와 태양의 활동에 의해서 생길 수 있는 우주기상에 대한 우주기상 예경보 체계를 한 20년대 중반까지 구축을 해서요. 제한적인 우주 감시 능력, 군에서는 우주 영역 인식이라고 하고요. 우주 영역 인식 능력을 갖추고 우주 작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게 1단계입니다. 그리고 2단계는 초소형 위성 체계, 그리고 조기 경보 위성 체계, 그리고 우주 감시 레이더를 구축해서 전방위 위협에 대해서 감시 정찰 능력을 향상시키고요. 그리고 전천 후 우주 영역 인식 능력을 갖추는 게 2단계고요. 마지막으로 3단계는 한국의 항법 위성 체계, 그리고 공중발사체, 우주 비행체까지를 갖춰가지고요. 전천 후 우주 작전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우주 전력 투사하는 능력을 갖추는 게 최종 목표입니다. 네. 네. 근데 저는요, 사실 상상이 안 됩니다. 이게 안 가봐서 잘 모르겠어요, 사실. 이게 현재 우주의 위성도 참 많고요. 그리고 안보를 위협이 되는 우주 환경이 지구 환경하고 좀 다를 텐데 상상이 안 갑니다, 팀장님. 네. 우주는 우선 공기가 없어요. 그죠? 그리고 중력도 무중력이고 직접 못 가십니다. 사람이 그대로 갈 수 있는 환경은 아니고. 네. 우선 이런 생각 듭니다. 우리가 우주에서 뭘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태인데
우주 공간에서 내가 뭘 하는지 항상 쳐다보고 있다. 네. 라는 거는 그냥 잠깐만 생각해도 상당히 기분이 찝찝한 그런 말씀일 건데요. 결국 이제 군사적으로 보면 뭐냐면은 그런 우주 공간을 활용해서 감시를 한다든가 또는 우리가 지금 뭐 매일 쓰고 있지만 뭐 GPS. 사실 GPS가 군사적 목적으로 이제 개발이 되었다가 지금이야 뭐 우리가 다 쓰고 있지만 그리고 이제 통신 같은 것들. 이제 그런 게 사실은 보면 이제 우주 능력이거든요. 근데 그런 우주 능력을 상대방 국가, 예를 들면 서로 대립 관계에 있는 국가 입장에서는 그게 위협이 되는 거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우주의 어떤 환경이 이제 만들어내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는 거고, 그게 이제 위협이기도 하고 대응해야 되는 걸 수도 있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걸 또 대응 전략을 하기 위해서 군에서는 또 활동을 한다고 볼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뭐 사람이 갈 수 있는 곳은 아니지만은 이제 결국 기계들이 가가지고 이제 그런 움직임을 하고 있고, 그게 결국은 지상에 있는 우리 어떤 군하고의 연동을 통해 가지고 그 이제 우주 작전을 하거나, 하여튼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설명을 들어보니까 위성을 활용한 첨단전, 즉 전자전 그 무기기에 의한 미래전에 우리 군이 미리미리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럼 위성을 좀 더 많이 올려놓으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예, 교수님. 네. 위성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비용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번에 누리호 발사를 통해서도 봤지만 굉장히 엄청나게 많은 비용들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거 하나를 발사하기 위해서 수많은 시간과 과학자들의 노력과 또 예산 뭐 이런 것들이 다 투입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이제 위성이라고 그러면 다 똑같은 위성으로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우리가 우주 공간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범위가 넓습니다. 그래서 네. 보통 지상에서 한 100km 이상을 우리가 우주 공간이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가 위성을 쏠 수 있는 궤도는 이제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저궤도, 중궤도, 그리고 이제 고궤도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정지궤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지궤도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우리가 위성을 하늘에다 발사를 하면 문제는 이게 중력에 의해서 떨어지게 돼 있지 않겠습니까? 지상으로. 지상에 이 중력을 이기기 위해서 위성은 빠른 속도로 원심력을 만들어서 이 중력을 상쇄시키기 위해서 빠른 속도로 지구를 돌게 되는데, 문제는 이렇게 빨리 돌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나라 한반도 상공에서 오래 머무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돌아서 다시 와야 되고 돌아서 다시 와야 되고 하다 보니까 위성 하나가 우리나라 한반도 상공을 볼 수 있는 시간이 제한적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것을 메꾸려면 여러 대를 올려서 동시에 여러 대가 돌아가게 해야 되겠죠. 그럼 또 다시 문제가 비용의 문제가 네.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최근에 나오고 있는 것이 이제 초소형 위성 체계라고 하는 건데, 이 초소형, 과거에는 위성을 어떻게 하면 크고 비싸게 좋게 만들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위성을 가능한 한 좀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이런 위성을 만드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스타링크. 이것도 초소형 위성을 수천 개를 하늘에 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이제는 초소형 위성 체계로 나가서, 초소형 위성은 비용이 좀 저렴한 대신에 좀 수명이 좀 짧긴 합니다. 그래도 이것을 우리가 이제 독자적인 발사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쏘아 올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이제 앞으로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전 좀 전에 놀란 게 센터장님이 벌써 떠 있는 위성이 6,000개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은 뭐 제가 잘은 모르지만 이제 공간이 점점 줄어든다. 또 우리보다 좀 앞섰던 선진국들이 이제 저궤도에 이 좋은 지점은 다 선점을 하고 있다, 이런 좀 기우가 드는데 어떻습니까? 저희가 그래도 뭐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남아 있을까요? 저궤도는 통상 2,000km까지를 저궤도라고 하고요. 이 공간은 이제 각국이 말씀하신 초소형 위성을 가지고 수없이 올리고 있습니다. 제가 한 4년 전에 우주정보 상시장을 할 때 위성의 숫자는 2,000여 개가 채 안 됐어요. 지금은 6,000여 개니까 네. 한 4년 사이에 4배로 늘었죠. 그리고 발표에 의하면 이 저궤도에 스타링크 같은 위성을 한 67,000개까지 올립니다. 과밀해지시겠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밀해지는데 공간이 있냐 없냐, 공간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위성들이 올라가서 잘 피해 다녀야 됩니다. 피해 다니기 위해서는 위성 주위를 돌고 있는 다른 나라 위성, 그리고 우주 파편, 데브리라고 하는데요. 그 데브리를 피해야 되는데, 그 피할 수가 있으려고 하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주 감시 능력, 우주 영역 인식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공군에서는 전자광학 위성 감체계 말고도 전천후, 오늘같이 날씨가 안 좋은 날도 우주 공간을 계속 24시간 볼 수 있는 우주 감시 레이더를 구축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미국 이외에 호주, 영국, 프랑스, 소위 우주 감시 능력을 가진 나라들과 협력을 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이 누리호 발사 성공을 했는데 기왕이면 좋은 자리에 지구가 잘 보이는 곳에 그리고 뭐 이 전파가 잘 통하는 곳에 좀 많이 좀 쐈으면 좋겠는데 뭐 큰 거 못 쏘면은 작은 거 여러 개 막 쏘면 되는 거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팀장님? 예전에는 위성이 아무래도 기술적으로도 보면 이제 부품 그 성능이나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좀 커야지 이렇게 잘 나오고 하니까 크고 비싸고 이런 위성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다들 스마트폰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근데 좀 과장되긴 했는데 저희가 우리 내부적으로 이제 저희 연구소 안에서도 저희 뭐 같이 우주 하시는 분들하고 이야기 그냥 농담삼아 하다 보면 이 스마트폰 안에 사실 위성이 필요한 거 다 들어가 있다. 생각보다 안에 작은 램스 자이로도 들어가 있어서 자기 자세도 알잖아요. 방위도 알잖아요. 그리고 통신 다 되죠. 카메라 다 있죠. 뭐 조금은 과장되지만 다 있다라는 거는 그만큼 기술이 이제 집적화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라서 지금은 사실은 보면은 좀 작은 위성이라도 예전에 큰 위성이 했던 역할들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거는 가격이 이제 싸지는 거죠. 가격이 싸지고 결정적으로 이제 가장 큰 차이를 만든 사람은 뭐 다 아시는 일론 머스크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재사용 발사체를 만들면서 어떤 그 패러다임을 확 바꿔버렸거든요. 엄청난 그 이노베이션을 한 사람인데 이제 그러면서 트렌드가 바뀌고 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비싼 위성, 큰 위성이니까 좋은 부품 써야 되고 비싸지고 그게 이제 신뢰도라는 어떤 지수로 해가지고 위성 개발 목표로 들어가는데 지금은 뭐냐면 고장나면 바꾸겠다라는 개념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 위성이 고장나면 위성 폐기시키고 그 자리에 빨리 올리자. 이제 그런 식으로 트렌드가 지금 바뀐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패러다임도 바뀌고요. 우주의 트렌드가 계속 실시가 바뀌고 있다는 생각을 더 거듭 해보면서 공군 우주센터의 우주 정보 상황실 업무에 대해서 조금 소개 더 부탁드리고요. 시청자 여러분들께 우리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안심하십시오. 뭐 응원해 주십시오. 이런 말씀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공군 전투 발전단 이하에 있다가 공군 총장님 직속으로 신설되었습니다. 예. 그것은 그만큼 우주가 중요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고요. 우주센터에는 우주정책협력과하고 우주전력발전과 우주정보상황실이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 누리호 발사에서 우주정보상황실은 그 사전에 누리호가 발사되기 전에 미 우주사에 협조를 했고요. 그리고 미 우주사로부터 누리호가 성공했다는 것을 확인했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궤도 정보를 받아서 항우인에 제공도 하고 저희가 모니터링하고 있죠. 우주정보상황실은 이처럼 국내에 하고 협력하는 창구 역할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그 이번에 전력한 전자광학 위성 감체계를 가지고 한반도 상공을 지나가는 위성을 목록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저희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상공을 지나가는 위성이 정말 어떤 위성인지, 그리고 우리 위성을 접근하는 소위 말해서 킬러 위성이 있는지를 모니터링하고요. 이 임무를 저희 우주센터에서 소위 말해서 브레인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 전자광학 위성 감체계를 운영하는 곳은 우주작전대라고 있고요. 저희는 좀 더 상위 부서에서 정책과 그다음에 협력과 그리고 대외 미국 국제적인 협력을 하는 곳이 우주센터가 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 전자광학 위성 감시 체계를 잘 활용을 해서 초소형 위성의 발사 후에 궤도 안착 파악 여부까지 좀 잘 알아야 되지 않을까, 이 지원이 좀 원활하게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센터장님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자광학 위성 감체계의 가장 큰 목적은 한반도 상공을 지나가는 적성 위성에 대한 목록화입니다. 하지만 우리 국가위성 이번엔 누리호를 앞으로 향후에 많이 올릴 건데요. 이런 위성들이 궤도를 잘 타고 있는지, 그리고 혹시 고장이 났을 때 촬영을 해서 혹시 뭐 외부 우주 파편하고 소위 말해 충돌해서 파손을 입을지 않는지 그런 것까지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위성은 궤도를 약간씩 좀 이렇게 섭동이라고 해서 지구의 자전에 의해서 생기는 오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궤도를 잃어갈 수가 있는데 자기 길을 잘 찾아갈 수 있도록 그런 지원을 전자광학 위성감 체계가 지원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번에 누리호 발사 성공 이후에 항공우주청 신설 이거 얘기가 벌써 나오고 있는데 빨리 진척이 돼야 되는데 상황이 어떻습니까, 교수님? 예, 지금까지 우주 관련 업무는 이제 여러 부처에서 나눠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어쨌든 뭐 우주력이 초보적인 수준에 있을 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우리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7대 우주 강국의 단일에 올라섰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좀 여러 부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을 통합적으로 조율하고 조정하는 그런 그 기능이 필요할 텐데 현재는 이제 우리가 국가우주위원회라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과거에는 이게 이제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이 과기부 장관이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여러 개 부처가 있는데 어떤 특정 부처에서 이것을 위원장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크게 잘 조율이 되지 않고 네. 이제 부처 이기주의 이런 문제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것을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국가우주위원회가 이제 총리실로 격상이 되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전히 문제는 이 국가우주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실무를 하는 부서가 아니고 위원회 조직이다 보니까 역시 이제 주무를 계속 과기부에서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문제들이 크게 개선이 되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항공우주청 신설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문제는 얼마나 빨리 그리고 얼마나 효율적인 조직이 만들어지느냐 하는 거거든요. 또 하나는 우리 군에서도 사실 이 우주와 관련된 업무가 이제 각 군에서 독자적으로 하다 보니까 어떤 이제 통합된 조율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이 아직은 좀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합동 우주 전력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또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예, 우주 산업 지원도 계속 이어질 예정이라고 들었는데요. 민간이 개발한 기술을 군에서 시범 운영해 주는 것만으로도 그 민간 기업의 기술이 수출할 때 많은 도움이 되는 게 사실 아닙니까? 센터장님, 그래서 우주 분야 민간군 협력이 절실한 이유가 그런 것이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요. 예, 우주 선진국과의 그 기술 격차도 줄이고 안보와 우주 산업의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하면 민과 군과 간이 함께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국가 재산은 한정돼 있고요. 그리고 우주 기술은 서로 민과 군이 따로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중 용도라고 하는데요. 민과 군이 이중 용도로 할 수 있는 거는 같이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술들을 상호 보완하고 또 트레이드오프 혹은 스핀오프, 스핀온 해서 서로 기술을 같이 개발하고요. 그리고 이런 민군이 같이 할 수 있는 산업을 같이 해야 되는데 그래서 공군에서는 지금 가고 있는 초소형 위성 체계 그리고 레이더 우주감 체계가 민군 사업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는 사업들을 잘 가게 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정책적인 여건이 좀 마련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좀 많은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하지만 저희는 마냥 기다릴 수 없고요. 그래서 제가 좀 노력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소위 말해서 사람도 자주 보면 서로 협력도 많이 할 수 네. 있고 공감대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나서서 항공우주기술대회에서 항공우주학회의 우주안보세션을 제가 19년부터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는 민, 대학 그리고 업체에서 군도 마찬가지 발표를 하는 논문 발표를 해서 서로가 가지고 있는 우주 전력에 대한 정보를 발표를 하죠. 그러면 서로 지식도 공유하고요, 공감대도 형성하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이 대한민국은 말이죠. 세계 최고의 첨단 기술을 갖춘 이 민간 기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민간 기업과 우리 군이 서로 잘 기술을 활용해서 이렇게 잘 좀 주거리 받거리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그래서 저도 우리 센터장님이 주최하시는 그 항공우주학회 안보 세션에 자주 참여합니다.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서로 교류를 하기 위해서. 저도 초청해 주셔서 예, 조만간에 다음에 토론할 한번. 예정입니다. 네. 네, 진짜 정말 필요한 게 맞고요. 왜 그러냐면
저도 이제 국방 연구 개발을 해본 입장에서 사실은 이게 기술들이 이제 국방에만 사용되는 기술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미사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 말 그대로 그쪽 영역의 문제이긴 한데 이제 우주 기술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중 용도 기술이에요. 이게 민과 군이 기본 기술을 공통적으로 활용하고 그걸 이제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이게 이제 민간 용도가 될 수도 있고 이제 국방 용도가 될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상태고 그리고 최근에 제가 이제 미국에 한번 뭐 일이 있어서 한번 출장을 간 적이 있는데 갔더니면 제가 좀 이번에 좀 많이 좀 놀랐어요. 놀란 게 뭐냐면 뭐 미국의 우주 산업 뉴스페이스 이렇게 해가지고 뭐 그렇구나라고 생각했었는데 플로리다에 있는 그 케네디 스페이스 센터나 케이프 캐나베럴 우주군 기지를 갔더니만 예전에는 나사나 미 공군이 사용하던 어떤 발사 시설을 지금은 스페이스X 또는 뭐 블루 오리진 이런 쪽 기업들이 다 임차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예. 그리고 실제로 LA에 가가지고 이제 뭐 로켓랩이라든가 이런 데 방문했더니만 그쪽은 그냥 그게 우주 산업이에요 말 그대로 현재 돌아가는 우주 산업. 그 우주 산업의 주체는 그 이제 정부가 아니고 민간이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그게 기술이 이제 같이 공유가 되고 넘어가고 이제 이런 상태로 보이고 저희도 그래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 저기 민간이 투자하기 어려운 기술들은 그건 당연히 정부에서 돈이 많이 들고 하는 건 하겠지만 그다음에 민간이 우수한 지금 사실 우리나라 그 민간 기업들이 위성을 잘 만들고 있는 데가 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은 민간을 최대한 활용해 가지고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아까 저기 센터장님이 이제 우주센터 공부하듯이 저도 ADD에 이제 그 민진원이라고 민국기술진흥협력원이라고 있는데 거기가 사실 어떤 걸 하고 있냐면 이런 우주 기술을 공통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결국 민군 협력 사업을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네. 거기서 이제 필요한 부품이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만들고 그래 해서 사실 좀 적극적으로 특히 우주 분야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실제로 또 저희가 실행 방안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뉴 스페이스 시대에 우주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또 우리 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우리 군이 좀 이렇게 안정적인 수요를 창출해주고요. 방산 기업들을 또 우주 산업을 유도하는 방안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가 사실은 이제 느낀 게 뭐냐면 이제 우주가 그동안은 이제 과학이나 이쪽 영역이 이제 아니고 안보 영역이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산업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동안은 사실 저희 방산 기업이 어떤 물건을 만들면 예를 들면 미사일 같은 경우를 만들면은 그게 수명이 한 뭐 몇십 년이 되면 20년, 30년이 되면은 만들 때는 이제 돈을 벌지만은 만들어 놓고 나서는 뭐 저희가 그걸 뭐 쌓아 놓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조금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우주는 사실은 아까 방사선 때문에 위성에 수명이 생기는 거고 수명이 생기다 보니까 바꿔야 되고 예. 발사를 해야 되고 산업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해서 이거는 잘하면은 안보에서 수요를 만들어서 우주 산업화를 이룰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사실은 안보 수요를 통한 우주 산업화라는 키워드를 많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사실 저희 방산 기업들이 그동안은 이제 우주에 대해서는 그동안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이제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나갈 준비가 돼 있고 그래서 상당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뉴스페이스니까 민간이 알아서 해. 이거는 사실은 안 되거든요. 예. 결국은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정부가 끌어나가야 되는데 그 정부 중에서도 사실은 이제 과학기술 영역도 있지만 사실 안보 영역에서 상당히 많은 수요를 끌고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보이고 핵심은 근데 안보는 제일 중요한 게 모든 만들어지는 시스템이 수입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국산화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국산을 해야 되다 보니까 결국은 우주 부품에 대해서도 필요한 전략 부품들은 국산화를 하겠다. 이제 방산 기업들을 활용해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실질적인 생태계를 만들어주고 서플라이 체인을 만들어주는 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뭐 그 군도 마찬가지고 AD도 마찬가지고 또 특히 방위사업청에서 상당히 신경을 쓰면서 그 부분을 지금 그 빌드업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래서요, 지난 5월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미 정상이 우주 산업 육성 협력 같이 하겠다고 이 지침을 발표해서 너무 반갑. 그런 소식이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우주 선진국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또 우리 이런 협력을 통해서 뭐를 우리가 같이 했으면 좋을지 뭐 이런 방안에 대해서 교수님 조금 더 강조해 주시겠습니까? 네, 사실 그 지난번 정상회담에서 한미 간의 우주 협력을 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듣고 저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저도 신문에 칼럼을 하나 썼거든요. 환영하는 칼럼을. 그만큼 이 한미 우주 협력의 그 의미가 굉장히 큰 것 같고요. 사실 우주 산업이 이제 시작 단계 아니겠습니까? 사실 앞으로의 우주 산업의 영역의 확장이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상상할 수도 없을 것 같아요. 영진 씨,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인류가 45억 년 후에도 살아 있을까요? 안 살아 있을까요?
아, 저는 살아야 되는데요. 모르겠어요. 멸망할 수도 있다. 만약에 인류가 45억 년 이후에도 살아있다면 그건 우주기술 덕분이에요. 아, 우주 왜냐하면 덕분에. 태양이 45억 년 후에는 적색 거성으로 확장돼서 지구를 집어삼키고 지구가 없어질 거거든요. 그러면 그 이후에는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느긋하게 우리의 현재의 삶만 즐기고 살아서는 인류가 생존할 수 없죠. 근데 45억 년 후에 갑자기 우리가 외계 행성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지금부터 우리가 이 우주 기술을 확보하지 않으면 결국 인류의 운명은 45억 년 후의 시기에 딱 맞춰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우주 기술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알 수 있는 거고요. 과거에는 바다를 지배하는 나라가 세계를 지배했는데 지금은 이제 앞으로는 우주를 지배하는 나라가 세계를 지배하게 될 것이고요. 앞서 쭉 말씀드린 것처럼 위성으로부터의 정보 이런 것들이 절대적으로 군사적으로나 상업적으로 굉장히 유용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주 선진국인 미국과 손을 잡고 협력하는 것이 지금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한번 낙오돼 버리면 그다음에 따라가기 굉장히 힘들거든요. 지금 우주 기술에서 우리가 뒤처지면 앞으로 100년, 200년 따라가기 힘듭니다. 그래서 네. 앞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 우주 여행을 하기 위해서 또 인류가 생존하기 위해서라도 미국과의 우주 협력이 굉장히 필요하고요. 우리 안보를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우주는 안보의 주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이 우주력 강화를 위해서 무엇을 좀 하면 좋을지 조언도 좋고요. 당부, 다짐 이런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 교수님 먼저 해주시죠. 예, 우주력이 이 정보력입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고요. 정보력이 곧 국력이고요. 이제 우주 전력을 위한 그 노력은 이게 미래의 영역이 아니고요. 더 이상 이제 길게 봐야 근미래 아니면 어쩌면 현재 진행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우주 안보의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해서는 국가 우주력을 건설해야 되고요. 이 국가 우주력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국방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국가 우주력을 건설하기 위해서 과학기술 영역의 목소리도 중요하지만 국방 안보 영역의 목소리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것이 국가우주연회나 아니면 항공우주청 이런 곳을 통해서 잘 전달이 되고 또 정부 정책에 제대로 반영이 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 국방우주를 이끌어갈 인력 양성 이것도 우리가 빼놓을 수 없고요. 네. 물론 이제 공군사관학교에서도 추진하고 있고 또 저희 국방대학교에서도 지금 국방우주를 하나의 학위과정으로 지금 개설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런 노력들이 작지만 여러 군데서 동시에 이루어져야만 국방우주력의 건설 또 더 나아가서 국가우주력의 건설 이것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는 이제 우주는 이제는 우주는 과학기술이나 그쪽 영역보다는 이제 안보 전략의 영역으로 이동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또 말씀드렸지만 이제 새로운 산업의 영역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우주는 아까 국방에서는 안보 수요를 통한 우주 산업화를 통해서 국가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는 하나의 수단과 중요한 어떤 그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사실 그런 측면에서 각 기관들, 군이 할 일, 그다음에 또 나중에 만들어질 어떤 거버넌스, 조직이 할 일도 있지만 저희 국방과학연구소 같은 경우는 지금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게 그 민간이 개발하기 힘든 그 첨단 기술들 선도적으로 개발해서 국방에 적용하고 민간에 이제 이전하고 또 민간이 우수한 기술들은 최대한 국방 쪽에 접목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지고 전체적으로 통합된 어떤 모습을 그리는 방향으로 열심히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매진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센터장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그 가기부의 발표에 의하면 30년까지 위성을 한 170여 개를 올린다고 합니다. 현재는 18개가 올라가 있고요. 그러면 이 170여 개를 과연 누가 지킬 것인가? 군에서 지켜야 된다는 거죠. 저희가 군에서 이 위성들을 감시하고 접근하는 킬러 위성을 추적하고 그리고 우리 위성을 올릴 때 안내하고 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공군은 소뒤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높은 힘, 우주공군, 정예우주공군으로 도약하겠습니다. 누리호 2차 발사 성공으로 대한민국 우주시대 멋지게 개막했습니다.
우리군 국방우주 강국 건설에 더욱 매진해주고요. 그리고 한미 국방우주 협력 강화에도 주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누리호 발사 성공으로 활짝 열린 대한민국 우주시대에 발맞춰 우리군도 더욱 힘차게 국방우주시대를 열어갈 것입니다. 국방에 대한 모든 것 국방 포커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